안녕하세요. 미영쌤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이제 시험이 코앞에 닥쳤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실 텐데요. 제가 그동안에 책을 좀 냈습니다. 저 메가스터디 아시죠? 거기서 메가 공무원에서 제가 보건행정을 담당을 하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책도 교과서도 집필을 했고, 이렇게 문제집도 제가 직접 집필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을 강의하고 있어요. 메가 공무원에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강의할 때 혹시 보건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또, 어려워하시는 파트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은 또 많이 성심껏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기본간호 이 실기 부분을 좀 올려주세요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쵸, 아무래도 점수를 이제 우리가 분배를 했을 때 기본간호에서 점수를 놓치게 되면 합격을 하시기 어려운 정도예요. 그래서 기본간호를 좀 앞에부터 달아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 올릴 수는 없어요.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리고 PPT는 따로 준비하진 못했고요. 그냥 시간이 나신 대로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할게요. 자, 기본간호부터 가겠습니다. 앞에부터. 먼저 편안한 환경에서 한 문장이 보통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온도는 몇 도? 20에서 22도. 혹은 뭐 이제 출판사에서는 20에서 23도 이렇게 이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밤해가 중요해요. 몇 도야? 18도예요. 침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환자가 땀이 나겠죠. 그럼 오한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온도 자체가 좀 낮아야 이불을 덮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18도를 유지합니다. 자, 습도는 몇 퍼센트다? 40에서 60%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쾌적 습도 자체가 40에서 70%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병실에서는 40에서 60% 습도를 유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호흡기 환자예요. 호흡기 환자인 경우에는 습도를 조금 더 높게 해줘요. 그 이유는 뭐야? 객담을 물개에서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기 질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습도 몇 퍼센트? 50에서 60이에요. 50에서 60. 자, 환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왜? 환자들이 계속 누워있고 움직이고 이러면서 환기 자체가 잘 안 되면 감염의 우려가 더 크고요. 또 하나는 CO2가 상승을 하게 되면 체온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기는 가장 중요한 군집독을 예방하죠. 군집독 뭔지 아시죠? 그 공간 안에, 좁은 공간 안에 많은 인원이 있을 때 CO2가 상승하고 O2는 감소하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 창문을 연다. 자, 그 다음에 실내 장식은 거의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직사광선에 효과가 있어요. 직사광선 같은 경우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서 구루병을 예방하고요. 또 결핵이나 다른 질병들도 많이 이제 질병이 생기는 것을 이제 저하시켜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눈 수술을 했거나 방금 전에 했거나 경련 환자가 가장 주의할 거는 뭐예요? 빛을 세지 않게 어둡게 실내를 어둡게 해서 자극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가 누가 있어? 모성에서는요. 우리 자간증 환자, 그 다음에 뭐 아동에서는 이제 경련이 우려될 수 있는 열경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련이 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자들은 무조건 자극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차단한다. 그 다음에 다른 거에서 제일 또 시험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바퀴 고정이 많이 나오죠. 바퀴 고정. 휠체어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바퀴를 먼저 고정하셔야 되고 침대 난간 사이드레일은 무조건 올립니다. 무조건 올린다. 미끄럽지 않게 바닥을 해주는데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바닥에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물부터 닦아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실 관리에서 병실에서는 우리 청소할 때 빗을 해야 안 해? 안 해요. 빗을 하게 되면 슉슉슉슉 먼지가 삐용 올라가지. 그럼 호흡기 환자들은 그대로 그냥 그것을 다 오염이 되고 호흡기 감염에 또 우려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질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환자들 그냥 바닥에 청소기를 돌리면 좀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걸레를 닦는데 먼지 흡입할 수 있는 소독이 가능한 걸레로 닦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나 점액이 묻어있는 물품 같은 경우는 무슨 물이야? 이거 시험 문제 단골이에요. 찬물입니다, 여러분. 단백질 연고 때문에 피나 점액, 뭐 고름이 묻어있다. 그럼 뭐라고요? 항상 찬물. 자, 이렇게. 응열로 달라붙은 주사기는 뭘로 닦아요?
과산화수소죠. H2O. 그래서 무조건 H2O2 과산화수소를 사용한다 그러면 뭔가 눌러붙어 있고 달라붙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기관절개간의 뇌간인 경우에도 H2O2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뭐 피가 달라붙어 있었다, 혈액이 묻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H2O2. 그러니까 뭔가 눌러붙고 달라붙은 응열된 뭐 주사기 이런 것들은 다 과산화수소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고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열이나 기름이나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주의해서 닦아야 되는 거 있고, 아이스백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핫백이나 아이스백 같은 경우는 주머니잖아요. 그 안에 공기를 넣어서 둥글게 널어서 이렇게 해요. 그거를 쫙쫙 접어놓으면 안 되겠지. 우리 고무포도 똑같아요. 고무포는 그늘에서 둥글게 넣는다고 이런 주머니형은요, 공기를 넣어서 그늘에서 이렇게 말립니다.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시고요. 튜브 있잖아요. 튜브형은 어떻게 해야 돼? 카테터는 그 안에가 더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를 반드시 세척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중앙공급실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원시예요. 환자의 입원시 간호가 나오는데요. 입원 수속은 빨리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입원 오리엔테이션이 이 부분이 또 한 문제가 나올 때가 많은데요. 간호조무사가 입원 오리엔테이션에 어떤 걸 할 수가 있냐 그랬을 때 뭐 병동의 구조를 알려준다거나 의사 회진 시간을 알려주고 병원 물품 사용법이나 식사 시간, 면회 시간 이런 걸 알려주면 돼요. 근데 뭐 질병에 관련돼서 뭐 진단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식 환자들에게 불안을 유발시키는 요인들, 이것도 단골 문제죠. 어떤 부분이 환자들이 불안을 느끼느냐 이거예요. 병원에 여러 가지 규칙, 규격화돼 있죠. 몇 시에 뭐, 몇 시에 뭐, 몇 시에 뭐. 이런 것들은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야. 의료인들의 환자에 대한 태도의 비인간화. 이거는 뭐냐면 비인간화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누구누구님 이렇게 하잖아요. 집에서 엄마, 아빠 이랬다면 여기서는 뭐 호칭 자체도 그렇고요. 진단명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의료진들은 와서 의학용어도 섞어서 말하지. 이러니까 조금 무섭게도 느낄 수도 있어요. 주위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집에 있으면 식구들과 함께 있지만 여기서는 병실에 딱 나 혼자 있거나 보호자가 이렇게 있거나 이 정도잖아요. 근데 소아병동은 반드시 부모와 함께 두게 되어 있죠. 또 프라이버시가 많이 결여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한 지켜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응급상황이거나 아니 환자가 처치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가 조금 결여될 수도 있죠. 또 의학용어 이해 부족인데 의사나 간호사들 의학용어를 그래서 최대한 쉽게 쓰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낯선 환경과 소음도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제 침상 만들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침상 만드는 순서가 예전에는 막 너무 길게 하는데 요새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매트리스를 싸는 침 요잇이 들어가고 밑혼이볼이라고 하는 대시트를 깔아요. 그쵸? 그럼 대시트 위에 뭘 깔아야겠어? 가운데 딱 고무포가 들어가야 돼. 고무포를 까는 이유는 뭐냐면 아래 침상의 오염 방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수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고무포 위에 그냥 그대로 환자가 누우면 피부 손상을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면 시트를 고무포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깔아야 되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반 시트예요. 그거를 반 혼이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래 패드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덮는 걸 해야겠죠? 담요를 사이에 두고 윗 혼이불을 한번 싸고 우리 침상보라에서 아래에서 한번 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담요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크레들 설치는 어디냐? 이게 가끔 나오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래 혼이불, 반 혼이불 있잖아. 반 혼이불까지가 아래가 끝난 거잖아, 패드가. 그때 크레드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그냥 우리 침상볼을 덮는 거예요. 윗 혼이불을 그냥 덮는 거예요. 환자는 크레드를 사용할 때 옷을 입어 안 입어 거의 입지 않기 때문에 담요가 아니라 그냥 윗 혼이불만 덮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레들의 위치는 뭐다? 반 혼이불과 윗 혼이불 사이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베개와 베개닛은 베개가 이렇게 있으면 베개닛을 벌릴 때, 베개닛 씌울 때 벌어져 있는 부분이 출입구에서 보이는 쪽이면 조금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렇게 안 보이게 그래서 벌어진 부분은 출입구와 반대쪽으로 둔다. 그래서 그 이유는 미관상이다 라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침상의 종류를 하나씩 한번 또 볼게요. 빈 침상이 뭐예요? 새로 환자가 입원할 때를 빈 침상이라 그래. 비어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빈 침상을 이렇게 깔아서 환자를 모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감염 방지죠. 그래서 빈 침상은 새로 입원 환자를 위한 베드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개방 침상은 뭐야? 자, 침상이 있어. 그 이불을 이렇게 제껴 놓은 거야. 왜 제껴 놨을까?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와서 다시 이걸 이렇게 덮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렇다면 환자 검사를 잠깐 갔거나 목욕 중이거나 방을 잠시 비웠을 때를 우리가 뭐라 불러? 개방 침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사용 중 침상은 뭐냐? 나 환자야. 그 배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사용 중 침상이라 그래요. 어느 경우일까요? 환자가 움직일 수 없이 배드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옆으로 굴려서 자 이렇게 갈고 또 환자 이쪽으로 굴려서 또 이렇게 빼내고 갈고 그런 상태를 뜻해요. 자, 그래서 환자 누워있는 채로 이제 가는 것을 사용 중 침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반대편, 간헐조무사의 반대편 사이드레일을 반드시 올린다. 하면 환자 쿵 하고 낙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이드레일부터 잘 올리셔야겠죠. 자, 크래들 침상입니다. 크래들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떤 환자에게 하느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윗친구가 직접 몸에 닿지 않게 하는 침상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환지는 벗고 있잖아. 그치? 그 위에 이렇게 하우스처럼 뼈다귀를 치고 그다음 윗 혼입을 덮는 거기 때문에 윗친구가 직접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고 감염될 수 있는 치유가 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일 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환자야? 첫 번째가 화상 환자가 그 대표적일 거고 또 몹시 허약한 환자야. 그냥 허약한 게 아니야. 이불의 무게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환자면 보통 임종이 다가오시는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 환자분 중에서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 자, 그 다음에 피부염 환자. 또 하나는 피부 이식이거나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석고붕대가 마르지 않은 환자예요. 석고붕대가 말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마르지 않았을 때는 크레드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골절 환자가 있어요. 골절 환자 침상은 무슨 침상이야? 자, 골절이면 뼈를 맞췄겠지. 수술을 끝났으면 뼈를 맞췄을 거 아니야. 근데 매트리스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맞춘 게 자, 이렇게 우리가 신체 선열이라고 하는데 신체 선열이 무너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딱딱한 침상이어야 돼. 자, 골절 환자는요 널판지를 낸 딱딱한 침상을 사용한다. 자, 그 이유는 뭐야? 신체 선열 유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술 후 침상인데요. 수술 후 침상에는 특이한 게 있어요. 고무포가 몇 장이야? 2장이야. 하나는 머리 쪽에 되는데 왜? 구토를 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고무포, 우리가 아는 어깨선부터 대부분 엉덩이 밑에까지 대퇴부까지 깔리는 그런 고무포입니다. 그래서 2개가 깔리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 수술 후 환자는 뭐 준비할 거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지만 또 하나 특이적인 것은 베개가 없습니다. 베개를 옆에 보통 세워놓는데요. 그 이유는 기도 확보 때문에 그래요. 환자가 완전히 마취가 끝날 때까지 그 제정신이 딱 들 때까지 완전히 마취 깬 거죠. 그때까지는 베개를 베지 않는다. 베개가 위로 가서 환자 움직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치? 꺾이거나 기도가 꺾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베개를 우선은 치워놓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의 종류가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야? 능동적인 거야. 타인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그럼 수동이야. 자, 그러면 수동 운동은 대부분 어느 환자일까요? 모식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이겠다. 자, 그런 경우가 수동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ROM 운동을 해주는 이유는요, 뭐 관절이나 근육이 이렇게 경축이 되거나, 그 다음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성을 더 주기 위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척성인데요. 등척성은요, 의식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거예요. 자, 봐봐. 내가 석고붕대를 여기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굽힐 수 있어요? 못 굽히죠? 석고붕대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을 줬다가 풀고 줬다가 풀지. 자, 이런 것을 등척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너 운동하는 척만 하냐?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줬다 풀고 줬다 풀고 네. 그래서 근육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등척성이다. 자, 그 다음에요. 저항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환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될까요? 발 지지대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예요. 우리 풋도록, 족저 굴곡을 예방해서 발 지지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저항성 운동이네. 또 하나는 힘에 저항하는 거니까 내가 뭐 이렇게 푸시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철봉에 매달리면서 힘에 저항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저항 운동에 속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할 때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운동에서는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 같은 저항 운동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성 운동에서 등장성은
길장자야. 근육이 길어지다야. 근육이 길어지는 건데 여러분 생각에 근육이 길어진다는 건 어떤 걸 뜻해? 일상생활, 또 능동적인 운동, 심박 출량이 많이 증가하는, 심박 동수가 증가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등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길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등장성. 자, 근육 봐봐. 힘 좋다. 풀고. 자, 이거 뭐였어? 등척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이렇게 힘을 주는 걸 뭐라 그래? 저항성 운동.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우리가 골절 예방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이동 시 지침이 이제 요거에서도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기저면, 바닥에 닿는 면적을 뜻해요. 이 기저면을 최대한 넓게 하고요. 무게중심은 어디로 가는 게 좋아? 기저면에 가까이 갈수록 좋아. 그래서 무릎을 보통 굽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 안정을 시키고 어디에서 높이에서? 허리 높이에서 일을 하는 게 좋고요. 방향을 바꿀 때는요. 허리만 이렇게 트는 게 아니라 몸과 사지를 함께 돌리는 겁니다. 함께 돌리는 겁니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때는요. 여러분 어디 근육을 이용해요? 허리를 이용한다. 맞아 틀려? 땡. 엉덩이와 그다음 배의 근육입니다. 그래서 힘을 빡 주고 두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 같이 주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건 뭐야? 휠체어나 이런 패드에 바퀴를 고정을 하시고요. 물체를 잡아 올릴 때는 어디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거야? 아니, 손바닥으로 잡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잡아당기거나 밀 때는 뭘 이용하면 좋아? 나의 체중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이동할 방향을 향해서 마주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쿡 당기고요.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때는 힘의 방향으로 마주한다. 내가 잡아당길 수 있는 그 힘으로 마주하는 게 좋고 중력에 너무 맞서지 마라. 중력에 맞서서 일하면 내가 힘을 역으로 써야 되니까 더 힘들겠죠. 자, 환자를 간호조무사 반대편. 자, 내가요,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어. 근데 환자를 이쪽으로 돌려 눕힐 거야. 그럼 난 어느 쪽에 서야 돼요? 자, 내가 이렇게 있어. 환자가 이쪽으로 돌려 눕힐 거야. 이쪽으로 돌려 눕힐 거면 간호조무사는 그러면 어느 쪽에 있어야 하느냐? 자, 이렇게 했을 때 간호조무사는 이쪽 반대쪽에 와 계시고 환자를 무릎을 이쪽으로 돌리고, 그쵸? 다리를 돌리고 팔도 이렇게 돌려놓은 다음에 슥 밀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는 어느 쪽이야? 환자가 넘어가는 쪽에 반대쪽에 서는 거죠. 다시 환자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여러분 어디 서야 돼요? 환자 넘어가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에 서서, 자, 다리 대퇴부 다 돌려. 그 다음에 어깨 쪽도 돌려. 그 다음에 쓱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힘에 너무 마주하지 말고 그렇게. 그래서 환자를 간호조무사 반대편으로 돌려 눕힐 때는 두 팔을 가슴에 이렇게 얹도록 하시고요. 간호조무사 쪽에 환자의 무릎을 구부리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돌릴 거니까 간호조무사 쪽에 이쪽 다리를 이렇게 넘기는 거죠. 또 간호조무사 쪽으로 돌려 눕힐 때도 이렇게 가슴에 팔을 올리게 하고요. 간호조무사 쪽에 먼 쪽에 달린 환자 무릎을 또 구부리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억제대 부분인데요. 억제대를 사용하는 목적도 가끔 나와요. 자, 첫 번째 이제 낙상을 방지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치료 시 환자의 움직임을 방지하고요. 자해 위험을 감소시키기도 해요. 왁 할 때 잠깐 억제를 하기도 합니다. 공격적인 환자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전신마취에서 회복 단계 환자에게도 적용을 하죠. 피부가 너무 가렵거나 상처를 보호받아야 되는 영유아에게도 우리가 억제대를 쓰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런 영유아에게는 손 장갑이나 팔꿈치 억제를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억제대를 사용할 땐 반드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근데 이제 환자가 뭐 억제하는데 동의를 구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반드시 동의. 그 다음에 이건 보호자에게 받아야 되지만 환자에게도 설명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딱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억제대 사용의 지침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환자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자 움직임은 어떻게 해야 돼?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죠. 근데 억제하고자 하는 부위 이외의 곳은요, 움직임이 좀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또 혈액순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마다 풀어줘. 보통은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계속 풀어주셔야 되고요. 관절 운동과 피부 간호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 틈에 혹시 피부 색깔이 변했을 수도 있잖아요. 순환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청색증이 있나, 창백한가, 냉감은 있나, 저림감, 통증, 무감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즉시 풀어서 운동을 시키셔야 한다는 거.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 보이지 않게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또 전신 억제대는요, 이거 시험도 잘 나오죠. 전신 억제대 같은 경우는 패드에 보면 뭐가 있어요? 침대 본체가 밑에 있고요. 위에 사이드 레일이 올라가 있잖아. 근데
이 사이드에 묶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이드에 환자가 하다 보면 사이드에 툭 이렇게 하면 환자 그 사이에 끼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억제들을 사용할 때 어디에 묶어? 환자 그 밑에 패드의 본체에 묶는다. 본체입니다. 자, 일시적으로 억제들 풀어줄 경우라도요, 환자 혼자 있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틈에 어떤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요거 또 자, 요런데 팔꿈치를 하는 거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뼈가 돌출돼 우리 손목 보호대 뭐 이런데 손목 억제대 같은 거 할 때는 뼈가 돌출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피부 손상이 될 우려가 높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여기 패드나 거즈를 대줘서 피부의 찰가상을 예방한다. 이거 목적은 나중에 욕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정상적인 해부학적 자세가 굉장히 좋겠죠. 자, 억제대 종류입니다. 우리가 재킷 억제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가슴을 딱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압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진정제를 투여해서 하다 푹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킷 억제를 많이 사용하고, 벨트 억제대는 우리 스트레처카나 또 휠체어 이동할 때나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묶고요. 장갑이나 손 억제대가 있는데요. 이거 자체는요, 원래 긁거나 이렇게 피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보통 장갑 억제를 많이 사용하죠. 대표적으로 수두나 홍역화나 여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이나 발목 억제대 같은 경우는 손과 발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자, 이때 매듭법은 뭐예요? 크로브히치죠. 그죠? 팔자 매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목 발목은 보통은 뭐 IV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튜브를 막 제거하려고 막 이런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손목 발목 억제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크림망은 뭐냐면 패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들 왜 응급실에 가보면 이렇게 철창 같은 거 쫙 돼 있고 애기가 거기 쫙 잡고 서고 막 이렇게 놀아요. 그죠? 바닥에 떨어지지 말라고, 침상에서 낙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활동적인 어린아이가 침상에서 낙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문 같은 거 쭉쭉쭉쭉 있는데 그 안에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림망입니다. 자, 팔꿈치 억제대가 많이 나오는데 팔꿈치 억제대는요, 주관절 억제대에서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구부러지면 뭐야?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죠? 환자가 막 다 뽑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 부위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 병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너무 이제 심하게 긁는 환자들에게도 가끔 쓸 수가 있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 IV를 여기 주관절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팔꿈치 억제, 주관절 억제들을 사용합니다. 대부분 요거는 이제 어디서 나왔었냐면, 소아에게 IV를 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 조인트에다 많이 하잖아요.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억제는 뭐냐 했을 때는 주관절 억제대, 뭐 팔꿈치 억제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매듭의 종류는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크로브히치는 팔자 매듭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고리 매듭이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지 억제를 할 때 굉장히 좋아요. 한 번에 촥 풀려요. 근데 막 조여지지는 않아서 이것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방형이 여러분 쫙 매는 거야. 그래서 끈이 몇 개 필요해? 나 지금 몇 개 필요했어? 2개가 필요했다. 이게 포인트고요. 잘 풀리지 않습니다. 사각 매듭 같은 경우는 잡아줬을 때 잘 조여지지 않고요. 압력이 풀려도 미끄러지지 않아. 그래서 응급시에는 잘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실제로 정방형을 많이 쓸 수는 없어요. 고리 매듭 같은 경우는 침대에다가 보통 억제들을 할 때, 수술방 같은 데서 잠깐 환자 억제할 때 탁 이렇게 고리 모양이죠? 슉 풀릴 때 풀려집니다. 잡아당겼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풀기도 쉬운 매듭입니다. 자, 이제 감염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염 관리는요,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오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컨타미네이션 돼요 막 이러잖아요. 오염이라는 건 미생물이 숙주내에서 증식을 했어 못했어? 아직 못했고요. 일시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때 그냥 아이고 달라붙어 있는 걸 오염이라고 하고요. 정착은요, 거기서 살고 있어요. 이게 정착이에요. 그러다가 내 몸에 영향을 미쳐 열이 난다거나 어떤 다른 증상들을 막 일으켜, 이것을 바로 인펙션, 감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감염인데 오잉 증상이 확 나타났네. 그럼 뭐야? 현성 감염. 증상이 미비하거나 거의 증상이 없는데 이건 바로 뭐예요? 불현성 감염. 이렇게 바로 나뉘게 됩니다. 자, 감염병의 발생 인자인데요. 병원 체다 하면 병의 원인이 되는 몸뚱아리들이야. 몸체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리케차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병원체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균은 박테리아잖아요. 사이즈가 가장 큽니다. 근데 여기서 꼭 조심해야 되는 건, 세균은 뭘로 치료하냐야? 항생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이러스를 항생제 하면 돼, 안 돼?
치료가 전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얘는 키우면 키워져요. 그래서 배양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난 방광염이 너무 오랫동안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변을 우리 무균적으로 뽑아서 배양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쓰잖아요. 그쵸? 자,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바이러스는 여과성이에요. 애가 너무 작다 보니까 통과를 한다. 그래서 여과성 병원체라고 불러요. 너무너무 작아. 가장 작은 사이즈고요. 항체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 혈액을 뽑아서 너지? 이렇게 알 수 있고, 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체가 생겼어. 이렇게도 알 수 있는 거야. 우리 B형 간염 바이러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인터페론으로 치료한다.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야. 그치? 그래서 뭐 생물학적인 거, 지리적인 거, 뭐 계절적인 요인이나 사회적인 환경 요인도 다 포함이 되겠죠. 자, 숙주라는 건요, 잡아먹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생물이거나 혹은 미생물이 여기 다 속하겠죠. 자, 중복 감염이라는 것도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 감염은 1+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감염병을 내가 앓고 있어요. 그 도중에 또 다른 감염병에 걸리는 거예요. 연관된 감염병. 그래서 A형 인플루엔자 걸렸는데 B형이 샥 걸린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중복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교차 감염, 외인성 감염이라고 하는 이 교차 감염은 뭐냐? 크로스야. 그래서 환자나 병원 직원 간에, 그 다음에 또 면회인, 또 사람에서 사람끼리, 사람에서 진료온 기구나 물품에 의해서 크로스 이렇게 감염이 돼요. 그래서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손 씻기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손 씻기는 내과 손 씻기가 되겠죠. 그죠? 환자 입장에서 보면 식사 전이나 변기 사용하고 가래나 농 등 이런 물질들이 손에 닿았다면 반드시 비누로 씻으시고요. 면회객이면 환자의 배설물이나 분비물이 닿은 후에 오염된 기구나 설비 등을 만지고 음식을 또 다루기 전에도 손을 씻으셔야겠죠. 병원 직원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근무 시작 전후에 씻어야 돼? 환자 간호 전후에 씻어야 돼? 가운이나 마스크 착용에 전후에 씻고, 처치나 투약 전후에 반드시 씻고, 또 오염물질에 접촉을 하고 나면, 환자의 분비물이나 배설물을 접촉하고 나면 손을 씻어야 합니다. 매번 씻을 수 없어서 우리 병원에서는 손소독제를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일회용 글로브를 바꿔 끼면서 케어를 하게 됩니다. 자, 소독과 면역 부분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세균학의 기초를 다룬 사람은 누구예요? 파스테르와 코흐죠. 요것도 가끔 나오고, 무균법을 기초로 하는 건 누구야? 리스터. 자, 요렇게 용어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소독이라는 거는 우리 피부 소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치? 아이브를 할 때 소독해주세요 라고 표현하잖아요. 아포가 세균의 씨앗인데요. 얘까지는 못 죽였어요. 하지만 감염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만 죽인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 불러? 소독. 그래서 전염성 병원균만 죽였다라고 해서 소독. 그럼 멸균은 뭐야? 아포. 세균의 씨앗까지 다 죽인 거야. 이것을 바로 멸균이라고 하고요. 방부는요, 미생물이 더 이상 자라지 말고 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증식이나 발육은 지연시킨다. 예를 들면 붕산수에 담가버리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먼저 일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